안녕하세요. 삼성선물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3월 3주차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극심한 급등락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의 전일 대비 등락폭 평균은 7%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시장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입니다. 또 지난주 증시 급등락을 주도했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주중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 연말까지 소득세를 0%로 인하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실제 현실화 가능성의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증시 급등락이 야기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입국 금지를 발표하면서 인적 그리고 물적 교류 차단 우려를 심화시킨 것이 심리를 추가로 위축시켰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ECB 회의도 있었는데요. ECB는 지난주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했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유동성 공급 정책 패키지 TLTRO3 강화와 한시적 LTRO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경우는 시장 기대와 달리 ECB는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미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ECB의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 실망으로 연결됐던 이유는 ECB의 추가 정책 여력 그리고 의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추가로 지난주 주목된 현상은 위험 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해지면서 위험 자산이 이례적인 폭의 조정을 받던 와중에 통상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국채 가격이라거나 금, 엔화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가격마저 함께 조정을 받은 현상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팔아서 일단 당장 현금, 특히 달러를 손에 쥐고자 하는 극도의 리스크 관리 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같은 리스크 발현 때 감지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경계를 추가로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간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감기에 비유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완전히 접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적극 대응 체계를 갖출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전략 비축유 대량 매입을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 간 증상 갈등으로 폭락한 유가의 추가 하방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막판 트럼프 랠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 새벽에 연준은 또다시 긴급 회의를 열어서 100bp 금리 인하 발표를 통해 사실상 제로금리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7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매입을 하는 4차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연준은 경제 주체들의 충분한 대출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연준이 은행들의 자금을 빌려주는 창구의 금리를 150bp 낮춘 0.25%로 발표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부터 강한 은행권 규제들을 통해 쌓아놓게 만들었던 은행들의 유동성 버퍼, LC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금 버퍼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시키면서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 지원이 끊기지 않게끔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이 결국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에 직면한 국가들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의 일시정지를 권고 또는 강제하고 있고요. 또 국가 간 인적 교류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이 기존 예상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성격은 과거의 금융위기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위기들, 97년 한국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 부문의 붕괴가 실물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실물 경제 불안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또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현될 가능성을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성격은 상당히 좀 다른데요. 먼저 전자 같은 경우는 위기의 주체가 명확한 만큼 정책의 타겟도 상대적으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단순히 특정 주체의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제약됨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가게, 그리고 기업들의 소득이 타격을 입으면서 한계 기업과 한계 가게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과거에 비해 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을 타겟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격의 위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수요 둔화만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면 정책의 성격은 기업이 그리고 소득 충격을 보전해주는 역할에 주로 집중이 됐을 건데요. 하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위축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트리거로 한 투심 위축,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등이 결국은 신용 경색으로 연결될 리스크를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고리에서든 신용 경색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금융시장은 코로나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코로나가 상존하는 동안 자칫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경색이 발생할 만한 모든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책무를 부상했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쳤던 연준의 긴급회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강한 조치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약한 고리는 단기 달러 자금 시장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지준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그 어느 금융자산보다 현금, 특히 달러를 보유하려는 기관들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뉴욕 연은은 단기 유동성 공급을 재차 확대해서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었고요. 또 연준도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서 주요국들에 대한 달러 수합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 시장 금리의 작년 9월과 같은 경색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은행들 자금 거래간 패닉을 지금보다도 훨씬 자극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약한 고리는 미국 회사채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채 금리들은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적정 위험 대비 낮은 스프레드를 누려왔습니다. 사실상 적정한 리스크를 평가받지 않아왔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수익성 의구심 증폭은 회사채 스프레드를 재차 급등시키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컨트롤을 벗어난 유가 급락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채 시장에서 디폴트가 대거 발생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자산 버블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 경색 확산으로 연결되면서 회사채 그리고 기업의 은행 대출과 연계된 파생 상품들 CBO라거나 CLO에 좀 경색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긴급회의에서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했던 배경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재정 취약국들의 신용 문제입니다. 지난주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중에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또 다른 언급은 국가별 국채 매입 비중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최근에 독일 국채금리 급락, 이탈리아 금리 급등은 양국 간 스프레드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유로존 재정 위기를 다시 좀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ECB가 당시와 같이 이 금리가 급등하는 국가들의 최종 대부자 역할, 당시 드라기 총재의 무엇이든 하겠다와 같은 선언을 이번에도 해줄지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관련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CB의 역할은 국가 간 금리 스프레드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던 건데요. 이런 언급은 결국 시장의 부정적인 심리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총재는 회의가 다 끝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산 매입 정책의 유연성을 최대로 발휘하겠다라면서 뒤늦은 수습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 필요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 여력이 충분한 독일이 과감한 재정 지원에 나서주거나, 두 번째, 이탈리아가 재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환경을 ECB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의 유럽 내 팬데믹 상황을 보면 현재 유로존에는 두 가지 변화가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우선 연준의 긴급정책 발표 이후에 미국 선물시장에서 다우 선물이 또다시 야간장 하한 제한가에 부딪혔었는데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코로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점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금융위기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고장이 났던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아직은 정책적으로 그 취약한 고리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먼저 겪었던 중국과 한국 사례를 보면 앞으로 최소 한 달간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심리는 계속 제약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신용 경색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에 전 세계는 정말 다른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BOJ 그리고 중국 금리 정책 발표에 더해서 각국의 재정적 대응 그리고 정책 공조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부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잠재 리스크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은 그 누구도 섣불리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국면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극도의 리스크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